경영학 원론 4강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시에서 우리는 경영자의 기능에 대해서 좀 집중했습니다. 특히 계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머지 기능이 뭐였죠?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의 중요성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작업, 사람, 그리고 기타 자원을 조직하는 것. 이게 이제 조직화 그렇긴 한데 영어로 하면 organization을 organizing 하는 건데 그 행위는 arranging 하는 겁니다. arranging. 이제 배치하는 과정인 거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상상만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비즈니스로 수행하고 거기서 심지어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원과 사람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의 멤버가 200명이다라고 합시다. 그 200명이 아무런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고 몰라요. 우왕좌왕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들을 어디에 얼마큼 써야 될지 모르면 어디에 배치할지를 모르면 사실은 그 돈도 낭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사람이 각자가 할 일을 알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arranging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organizing, 조직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화의 이점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직원들 사이의 조화, 협력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직원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팀워크에 기여를 합니다. 이 오거나이징이 안 돼 있는 조직과 오거나이징이 잘 돼 있는 조직은 팀원 간의 협력의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 다음 리소스죠. 사람, 시간,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인력, 예산, 시간 등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과정. 그렇죠. 이게 조직화의 이점입니다. 그 다음, 내가 뭘 할지 아는 것, 업무의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는 것. 각 구성원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알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건 누가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responsibility에 대한 그런 기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조직화의 이점이고요. 이 조직은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챕터로 떼서 공부합니다. 이번 학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크게는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로 되어 있었죠. 지금 이제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상반기, 하반기에 가면 이제 실제 실행 부분에 대해서 경영 관리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챕터 9이 바로 오거나이징. 그죠? 비즈니스에 대한 오거나이징에 대한 조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챕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닝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간과 그죠? 인력과 돈을 다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 오가다징을 했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실행의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수행을 합니다. doing 하는 거죠. 실제로 doing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 매니저의 리더십 역할입니다. 리딩, 지휘는 사람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이런 목표를 세워서 설립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 같은 마음으로 한 개의 목표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한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어, 이 조직이 한계 목표로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여지려고 하면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매니저의 중요한 기능이다. 뭐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시키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인스파이어링하고 방향을 위해서 다 같이 뛸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인 거죠. 이 모티베이션 역할, 리딩 역할을 잘 하는 매니저와 못하는 매니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조직의 문화, 사기, 그죠? 모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경영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스킬 있고 리더십이 있는 경영자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은 변화합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스킬이고 테크닉이기도 해요. 오늘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더십. 자, 그렇게 해서 이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지휘를 하게 될 경우, 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비전과 목표가 전달이 됩니다.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도 별도 챕터, 특히 모티베이션과 리더십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데이션, 경영학 원론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상반기에서 심지어 2개 챕터를 빼서 공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모티베이션 그리고 리더십 2개 챕터로 공부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자발성이에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 목줄에서 이렇게 이거 안 되죠.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끌고 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성원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willingness, 그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고난도의 테크닉이지만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어야지 경영자가 중요한 세 번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잘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구성원이 동기부여되고 협력이 일어납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는 거죠. 구성원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팀워크가 강화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하죠. 계획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지휘, 리더십도 동기부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긴 하네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해서 챕터 5, 챕터 6 두 개를 떼서 동기부여 리더십으로 별도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을 뭘 공부하느냐? 통제, 컨트롤링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한 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이 회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중에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제는. 자,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기능 중 네 번째 기능입니다. 통제 과정 중심으로 한번 남은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컨트롤링은 이런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모니터링 및 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표준 설정, 두 번째 성과 측정, 세 번째 성과 비교 및 분석, 네 번째 수정 조치의 실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설정 부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과 척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과 측정은 설정된 표준에 따라 실제 성과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측정된 성과를 표준과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네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이게 조금 업스트랙트하게 되어 있지만, 자, 요걸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들 거실에 보면 다 하나씩 달려 있죠. 건물마다 그 방의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머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 거실에 붙어 있는 화면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 템퍼리처, 기온, 실내 기온을 설정하는 거지. 요즘 겨울에 좀 추우니까 뭐 20도 이상 이렇게 설정하는 집들이 많겠죠. 자,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목표의 설정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 다음 단계에는 이 기계가 뭘 합니까?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해요, 실제로. 메이저링, 측정합니다. 그래서 20도가 나왔죠. 그 20도보다 기온이 좀 높으면
오케이. 목표 달성했네. 더 높네. 그러면은 20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지. 대신에 20도보다 실내 기온이 더 낮게 나왔어요. 창문을 열어놨거나 했어. 그러면 겨울이 춥겠죠. 18도, 17도에 떨어지겠죠. 실내가 공기가 아주 차가워질 겁니다. 그러면 얘가 측정을 해요. 17도네. 아이고, 응? 목표는 20도인데 실제는 70도야, 17도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 갭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갭을 파악하는 즉시 어떻게 되죠? do something 하는 거지. 그 갭을 feel 하기 위해서. 그렇지? feel 하기 위해서 do something 합니다. 어떻게? 보일러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지. 보일러를 돌려. 그럼 보일러가 웅 하고 돌겠죠. 그럼 그게 바닥이 뜨거워지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18도, 19도 이렇게 올라가지. 계속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20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달성이 되었어요. 그죠? 달성이 되면 오케이 됐어. 이제 목표 달성돼서 스톱해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서머스타트가 기업의 통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플래닝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세웠죠. 그것으로 실제 실행 do를 하니까 그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면은 do를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실행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퍼포먼스와 우리의 계획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어. 자, 이제 실행을 평가할 단계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거죠. measurement 합니다. plan, objective 또는 goal에 대해서 실제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서 measure 하는 거죠. 실제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목표를 비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갭을 파악이 되었어. 만약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지. 그럼 잘했다. 박수 쳐주면 되고, 오케이. 목표 달성했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걸 스테이터스 quo.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갭이 있고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거지. do something. 그게 바로 correc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시키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목표를 달성할지, 그걸 찾아서 앞으로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목표 달성될 때까지. 목표가 달성되면 오케이. 자, 그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앞에 나왔던 요겁니다. 통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준과 속도를 정하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합니다. 플래닝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 실제 생산성 목표 달성률, 매출액, 이익 등을 측정, measure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을 합니다. 생산성 목표 달성률이 예상보다 낮아.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갭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do something 하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작업 방식을 개선해서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 개선해 나가는 거지. 수정 조치, corrective action 하는 거. 이게 통제입니다. 이 통제가 왜 중요한가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 있고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겠죠. 쭉 해야 될 일들 이게 다 태스크, 기간별 태스크가 되어가지고 이걸 쭉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게 작은 목표들 달성하다 보면 이 큰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우리의 이니셜 플랜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원치 않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자, 이걸 만약에 내버려 두면 다행히도 목표대로 쭉 가고 있으면 정말 좋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 길로 가겠죠. 자, 처음에는 이 갭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오케이 내버려둬 할 수 있지만 더 길게 보면 목표와 전혀 다른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하늘에 별이 두 개가 있어요. 굉장히 붙어 보이지만 사실 이 사이는 몇 수십만, 몇 백만 광년이 떨어진 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워 보이는 이유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무 멀어서 그 각도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 거리는 엄청난 거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전혀 잘못된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건 되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걸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표 달성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 통제, 컨트롤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을 주냐,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 내버려두면 엉뚱한 데로 가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목표 대비 성과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목표는 여기 있고요. 목표는 뭐죠? 이거죠. 이 길이 목표의 길이고 실제로 매주어 해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두 개의 갭이 발견되는 겁니다. This is objective goal 이고 this is performance, actual performance. 이 두 개가 갭이 생겼어요. 이걸 파악하는 게 통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거실에 있는 더멀스타트가 목표를 그 모니터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기온을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 아닌 개병, 이 길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컬렉티브 액션. 그렇죠? 목표를 달성해 잘 가고 있어. 그럼 오케이, 스테이터스 코 계속해.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 이게 파악이 되면 메이저가 되면 컬렉티브 액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수정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가야지 목표 달성되겠죠. 이 길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떨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잘못된 길로 또 갈 수도 있어. 엉뚱한 길로. 내버려두면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측정을 합니다. 목표와 실제 퍼포먼스의 갭이 뭔지를 측정하죠. 목표를 잘 가고 있으면 오케이, 스테이터스 코.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면 corrective action, do something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체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체크해 줘. 그래서 너는 일로 가고 있어. 내버려두면 안 돼. 이쪽 방향으로 correct,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다시 목표로 잘 갈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로 가겠죠. 목표로 가겠죠. 잘하고 있으면 오케이. 아니고 만약에 또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또 틀렸네. 다시 또 개선, 컬렉티브 액션. 그래서 통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measure 과정과 compare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목표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또 여기로 갔죠? 여기로 측정하면서 점점 목표에 수렴됩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여기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세이프티 메저가 되는 거지. 통제 프로세스도 통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경영자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제 실행하고 동기부여도 하는데 그 결과와 목표를 비교하지 않고 끝난다면 아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죠.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행히도 잘 가면 좋아. 그렇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이제 여러 수업들을 들으면서 평가를 받을 텐데 매번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자원과 시간을 잘 배분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동기부여시켜서 뭔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한 학기 끝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평점 몇 점 이렇게 나옵니다. ABCD로 나옵니다. 그것과 내가 학기 초에 계획하고 잡았던 목표를 비교를 하는 걸 거쳐야 돼요. 매 학기 이걸 하셔야 돼요. 매년, 매 학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만약에 나의 목표가 3.5였는데 3.2밖에 안 됐네. 그러면 그 0.3은 왜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유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 다음 학기는 3.5, 그 다음 학기는 또 목표를 높여서 3.7, 3.8 점점 개선이 된다는 거지. 그 통제 과정, 컨트롤링, 나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산으로 가는 거죠. 안드로메다에서 끝나는 겁니다. 특히 수익,
효과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모든 퍼포먼스에 대해서 메저하고 목표와 비교해서 컴페어해서 점점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한다? 경영자가 한다. 경영자가 한다. 경영자의 핵심적인 롤이다. 그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제가 어떤 건지, 통제의 효율성, 통제의 이점, 통제의 중요성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의 경력 개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가지 경영자의 기능이 뭐였나요? 매니저리얼 펑션. 자, 계획, 조직, 지휘, 통제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경력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 목표 및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는 어떤 커리어를, 경력을 개발해 나가겠다. 아까 얘기했던 스왓 분석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이 되겠죠. 이걸로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환경을 이해를 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상당히 줄어들고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내가 뭘 개선해야 될지 태스크들이 보여요. 자, 그러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그지? 나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arrange 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학습, 경력 개발 활동을 설계해 나가는 거죠. 이게 조직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내 개인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지휘, 개인 비전, 미션을 기반으로 자기 동기 부여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주변과 협업을 하고 하면서 이것들을 리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동기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 그 퍼포먼스와 초기의 목표를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경력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했는데 내가 원하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떤 개선 조치가 필요한가?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또는 리소스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그러면 방법이 나오는 거야. 예, 현실을 인식하면, 상황을 인식하면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목표를 수정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작게, 굉장히 좁게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퀴즈라든지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점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이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정도 범위에서. 나의 자원,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하고 그렇죠? 해야 될 건지를 배치를 하는 거죠. 공부방 어디에서 몇 시간 공부를 하겠다. 수요일이 시험이다. 그럼 월, 화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거기에 투입하겠다. 조직, 오가나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좀 지치고 하기 싫고 귀찮고 하더라도 나의 노력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믿고 그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셀프 모티베이션 하고 장 오면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와서 다시 하고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 나를 지휘하는 거죠. 나를 리딩하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쳤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죠? 목표 달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과목에서 내가 교수님이 문제가 너무 엉뚱한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내가 중요한 점을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자원의 투입이 잘못돼서 그런지 시간 배분을 잘못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야? 아니죠. 시험은 또 반복되고 다음 기말고사, 내년 다른 과목 계속 반복적으로 있게 되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도 계속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왜 잘못됐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개선됩니다.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컴파운딩 돼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왜 안 나왔나 아셔야 돼요. 그 컨트롤링 하는 겁니다. 작게는 그런 식으로, 크게는 여러분 경력 전체로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는 노력, 과정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관리, 경영 관리의 본질, 관리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관리자는 문제를 식별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 평가하는 문제 해결자가 관리자이다. 그 데일리 베이스의 문제 해결이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플래닝,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 그죠? 계획, 조직, 그다음에 지휘 통제. 이걸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자원을 전략, 인풋 대비 아웃풋, 아웃풋 대비 인풋을 얘기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올바른 목표, do the right thing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과 전략적 사고, 관리자는 플래닝 얘기를 집중했었죠. 비전과 미션을 기반으로 목표, 오브젝티브 또는 고als 설정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단계적 계획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게 됩니다. 계획의 이점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관리자는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목표와 비교하여 필요시 교정 조치를 취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지원합니다. 중요한 경제적 기능 중에 두 가지였고요. 중간에 나왔던 조직과 지휘 부분 또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로 모티베이션과 리더십은 5, 6장,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은 9장에서 따로 떼서 이 경영자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챕터를 공부하고 첫 번째 질문으로 4가지 경영 관리 기능을 개인의 삶에, 개인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의 경력 개발 또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이런 경영 관리 기능을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도움이 되죠. 이런 상황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츄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4가지 경영 관리 기능, 우리가 경영학을 배웠다 하면 이건 기본이잖아요. 자,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그렇죠? 체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이 경영 관리의 기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분야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효율적이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사례가 있겠고요. 반대로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례들도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래야지 더 제대로 된 경영 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한번 다양한 상황들을 상상해보고 또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